가이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아침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곽산준입니다. 네, 오늘은 조금 크게 좀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좀 인기 많았던 섹터들이 별 이슈 없이 많이 떨어졌고요. 이슈가 있었지. 무슨 이슈요? 스크래치가 좀 났어요. 어제 스크래치 관련된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제가 보면 그 영향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사실 과거 같았으면 그런 거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뭔가 그런 영향이 있었고 또 인버스 ETF의 등장 이런 것도 영향을 좀 미친 게 어떤 스크래치 말씀하시는 거죠? 그 가스라이팅 하신 분 그런 거는 사실은 제가 보기엔 아무 이상 없는 것 같은데 그건 별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그 해명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스크래치가 난 것 같아요. 네, 분위기는. 네. 그래도 시장에 그게 좀 영향을 준 것 같지는 좀 않는 것 같은데 수급적으로는 ETF 인버스가 좋겠지. 예, 네. 인버스 거래량도 많고 어쨌든 인버스도 좀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0.8% 정도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1.6%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0.8%, 코스닥 1.6% 떨어졌는데 그동안 좀 인기 있었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의료 AI나 로봇주들 이런 것들 진짜 무섭게 오늘 좀 하락을 크게 했습니다. 요즘에는 변동성의 그 뭐랄까 폭이 굉장히 크다. 위로든 아래로든 그건 인정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큰 것 같아요. 상승할 때 좀 큰 이슈 없이 이렇게 막 올라갔잖아요. 물론 이제 호재도 간간히 떴지만 근데 이제 오늘 떨어진 것도 별다른 이렇게 이슈가 없이 좀 많이 떨어졌고 장 초반이랑 장 후반이랑 이렇게 변동성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죠. 떨어졌다 다시 올라갔다 막 그러는 거죠. 네. 종이목재 섹터가 오늘 제일 많이 올랐고요. 음식료가 그 다음이었습니다. 뭐 샘표식품, 농심, 삼양사, 제일제당, 대상 뭐 조금씩 다 상승을 했습니다. 서비스업에서는 네이버가 14%나 급등을 했습니다. 신작 게임이 넷마블. 네, 네이버라고 하셨어요. 제가 네이버라고 하나요? 깜짝 네이버가 깜짝 네이버 14%? 넷마블이 14% 올랐습니다. 네이버도 근데 많이 올랐어요. 오늘 4% 정도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CGV가 요즘 계속 좋네요. 네, 유상증자 어제 청약이 뭐 90% 가까이 나왔잖아요. 네, 조건도 조금 처음 나왔을 때보다는 좀 많이 완화가 됐고 오늘도 2%대 상승을 했고요. 의료정비 섹터가 제일 많이 하락했습니다. 여기서는 덴티움이 7%대 좀 급락을 했는데 요즘 치과 관련주들이 다 이렇게 좋진 않아요. 덴티움도 이제 한 6월 달부터 계속해서 좀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 SD바이오센스도 오늘 좀 3.5% 정도 하락을 했고요. 철강금속 섹터에서는 동국CM, 포스코스텔리온, 포스코홀딩스, TCC 스틸이 3, 4%씩 다 하락을 했습니다. 건설주도 대부분 다 하락을 했어요. 삼부토건부터 해서 뭐 대우건설, 현대건설, 코오름글로벌, GS건설도 다 2% 내외로 다 하락을 했습니다. 전기가스에서도 한국가스공사가 2.8% 하락, 한국전력도 2%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한전이 이제 6월달 이후로 한전채를 처음으로 다시 발행을 했습니다. 금리가 생각보다 높아요. 2년물인데 4.33%. 한전채면 이제 뭐 거의 뭐 정부 국채 정도의 신용등급을 받고 있는데 4.33이면은 다른 회사채들은 최소한 이거보다는 좀 많이 높아야겠죠. 그래서 좀 채권 발행 시장에 조금 수급 우려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3년물 국채 금리가 3.86인데 4.33이면 이 그 금리 갭에 대한 해석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국가가 보증 국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높은 신용등급을 주지만 실물 시장의 실사용 금리는 생각보다 꽤 높다. 라는 거죠. 이렇게 안 하면 소화가 안 된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얘는 이제 준국채잖아요. 준국채. 그러면 진짜 회사채로 가면 자 3년물 3.86이 4.33으로 가면 예를 들자면 회사채로 가면 몇 프로가 될까 하면 말씀하신 대로 거의 5% 우량 회사채의 경우 5% 내외가 된다는 거고, 그러면 불량 회사채의 경우는 10% 내외가 된다는 거고, 그건 뭐냐면 시중의 금리 상황이 굉장히 큰 괴리율로 격차를 가지고 움직인다라는 거고 신용사회가 아니란 얘기지. 점점 심오해지는 것 같은데요. 이게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실물 내에서 돈 쓰기가 힘들다는 거고 실물 시장이 생각보다 그렇게 썩 좋지 않다는 거예요.
신용에 대한 그 경계감이 상당히 커 있다라는 거를 증명하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국채 투자하시는 분들 캐리로 따먹겠다고 하시는 분은 상관이 없는데 채권 투자에 대해서는 자꾸 염려가 되네요. 네. 어디까지 올라갈지. 네, 염려가 됩니다. 채권. 그래서 금리 하락으로 따먹겠다는 그 캐피탈 게인을 노리지 않으셨으면 하는 생각을 계속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그렇습니다. 지금도 조심해야 될까요? 캐피탈 게인 그러니까 캐리 따먹고 끝나는 건 상관없어요. 그건 미국채나 똑같아. 네. 근데 야 이제 금리 떨어지니까 이제 금리차 예를 들어 5%에서 4% 10년물 떨어지면 산술적으로 떠면 1년 지나서 5에서 4%도 떨어지면은 9% 추가이익 나는 거잖아. 캐피탈 게인 그냥 산술적으로만 저기 계산하기 복잡하게 듀레이션 계산 안 하고 그럼 9% 따먹어야 되는데 그거 아닐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이체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고. 그러니까 금리 떨어지는 걸로 베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을 캐리만 따먹고 이자만 따먹는 걸로 이자채라고만 생각하고 하지 가격 추가 상승에 의한 초과 수익을 달성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 말이 뭐 단기채 사라는 거 아닌가요? 단기채는 괜찮은데 장기채는 조금 그렇죠. 사지 말라. 사실상 그렇죠. 네, 사실상 그렇습니다. 잘못하면 코피 터진다. 네. 네. 이번에는 조금 각방꿀로 가길 좀 바랍니다. 이제 그만 올라야 돼요, 금리는. 각방꿀 가고 싶은데 내년 총선 이후에 조심합시다. 전 그 얘기 드리고 싶네요. 내년 총선 후에. 네. 네, 오늘 네. 그래서 일단 테슬라가 어제장에서 10% 급등하면서 오늘 오전부터 좀 자율주행 관련주들의 급등을 좀 이끌었는데요. 모건 스탠리에서 테슬라 목표가를 250불에서 400불로 상향을 시켰죠. 네. 처음에는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상향을 시켰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도조 시스템 이게 10조 달러 규모 시장에서 이 도조 시스템이 우위를 점할 것이다 해서 이 도조만 600조 원 이상의 가치 증액 요인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도조만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큰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네요. 거기에 슈퍼컴퓨터가 예전에 한번 방송했는데 2위인가 그래요. 사이즈가 어마무시한 거는 맞아요. 그리고 그거 하나 하고 나면 이제 예를 들어서 걔네 휴머노이드 로봇도 하잖아요. 아마 거기도 쓸 수 있을 거긴 해요. 근데 언제 될 거냐는 거지. 생각보다 시간 많이 걸릴걸? 생각보다 시간 많이 걸릴 겁니다. 4680 아직도 안 됐잖아. 그걸 내가 욕본 게 얼만데 진짜. 욕 진짜 그냥 폭포수같이 욕을 얻어먹었는데 막 알지도 못하는 새끼가 막 이러면서 진짜 욕 많이 먹었는데 별로 안 남았잖아요. 별로 안 남았죠. 아직 보편화 안 됐잖아요. 그 열 처리가 그렇게 어려운 거라니까. 그러니까 기술 진보는 이루어지는데 그 기술 진보가 현장화될 때과 수율과 생산성의 그 어떤 근거 있는 생산성 그리고 그 가치 있는 생산성까지 가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네. 네, 오늘 캠시스가 15%대 급등을 했고요. 사실 뭐 옵트로텍, 세코닉스 이런 것도 좀 장중에 많이 올랐는데 다 반납을 했습니다. 오늘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상한가한 것도 있는데 그 무슨 퓨 어쩌고 저쩌고. 네. 뭐 일부 그런 적도 있는데 처음에는 뭐 다 같이 이렇게 좋다가 장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오늘 호재로 좀 급등했던 종목들이 좀 꽤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힘없이 좀 무너지는 모습들이 많이 좀 관찰됐습니다. 큐런티어, 텔레칩스 이런 모드트랙, 요 자율주행 관련. 네. 무슨 칩스 이런 것도 장중에 많이 가다가 다 마이너스로 끝나거나 이래 해가지고 오늘 조금 힘이 약했습니다. 그리고 의료 AI도 좀 별다른 이슈 없이 좀 떨어졌습니다. 당뇨나 뭐 비만 치료제 마찬가지였고요. 뭐 루닛이 오늘 12%나 떨어졌습니다. 네, 이 큰 거의 뭐 3조 가까이 갔던 회사가 이렇게 두 자릿수 변동성이 좀 많이 나오네요. JLK나 뷰노도 7, 8%씩 하락을 했고요. 아이센스도 13% 정도 하루에 하락을 했습니다. 뭐 신테카 바이오, 인벤티지랩, 펩트론 다 아마 5에서 7%씩 하락을 했고요. 오늘 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2%대 하락,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다 1%대 하락. 오늘 뭐 그동안 인기가 좀 많았던 의료 AI나 이제 기타 이제 제약 바이오들이나 대형 바이오 업체들도 다 같이 좀 안 좋은 모습 좀 보였고요. 사실 현장화되려면 3년에서 5년 걸려야 될 거 아니야. 어떤 게요? 이 지금 의료 AI가 현장화되고 하는 거. 그래서 실제로 숫자로 찍히는 거는. 뭐 그렇죠. 근데 이제 숫자로 찍히기 전에 이제 기대감을 선반영했는데 뭐 일단 선반영이 어느 정도 적당하게 했는지는 모르니까 이렇게 기대감으로 더 많이 올랐다가 아니면 뭐
급락하기도 했다가 다시 또 호재가 뜨면 또 더 올랐다가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꿈이니까 우리 그 요즘에 영화 그 보시면은 그 무빙 같은 거 보면은 초능력 왔다 갔다 하잖아. 하늘 갔다 땅 갔다. 머릿속에서는 그게 다 받아들여지잖아요. 저는 주식이 상상의 단계가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가도 받아들여지고 저렇게 가도 받아들여지고. 근데 숫자라는 근거가 있으면은 그 숫자가 잡아당기니까 멀리 가고 싶어도 멀리 못 가는 거지. 얘네들은 숫자가 없으니까 멀리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진짜 하루 변동성이 너무 커서 잘못하다가 물리기 십상인 것 같아요. 이게 또 요즘에 굉장히 핫한 종목들이잖아요. 개인 투자들이 많이 좀 매수를 했던 이런 섹터들인데 이렇게 하루 변동성이 이렇게 이 정도로 크면은 어떤 분들은 또 큰 수익을 누리고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또 고점에서 물려 있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로봇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전에는 굉장히 급등했어요. 두산이 장중에 12%나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와 이건 또 오르네 싶었는데 마이너스 6%대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좀 이상하잖아. 사람들이 로보틱스를 보는 거지 두산을 봐? 그건 아닌데 두산의 주가 올랐잖아. 좀 이상하죠. 지주회사인데. 그렇죠. 사업회사가 본인데. 근데 이제 상장 아직 안 했으니까 뭐 지분 가치로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건데 더블 카운팅 마구잡이 해주고 막 자기 마음대로 밸류에이션 측정이 값이. 예. 요즘 특징이 그건 것 같아. 단기 이익을 추구하고 단기 고수익 추구장이기 때문에 단기 고수익 투기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적정 측정이 아니고 밸류에이션이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해요. 제가 보니까. 네. 네, 오늘 뭐 대신증권에서 두산에 대해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역시나 좋게 썼습니다. 목표가 19만 원 제시를 했고요. 두산 로보틱스 상장은 모멘텀의 끝이 아니라 모멘텀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두산 지주사도 두산 로보틱스가 떨어져서 상장이 된 이후에도 두산도 주가가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사실 LG화학 사례를 보면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뭐 공통점이 있잖아요.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 네. 그리고 이 추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자본 조달을 위해서 상장을 시켰다는 점, 뭐 비슷해서. 근데 LG 엔솔이 처음에 잘 나갈 때 LG 화학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두산은 그래도 잘 나갈 거라고 지금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는 이제 평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분 가치는 한 1조 원 정도로 가정을 했고요. 별도 영업 가치를 8,300억으로 보고 있고 네. 나머지 지분 가치를 5조 원으로 보고 있네요. 네, 다른 자회사 가치도 굉장히 높게 보고 있는 것 같고. 뭐 NAV는 뭐 5조 원 정도로 산정을 했는데 네. 할인율을 또 50% 적용을 한 다음에 유통주식수로 나눠서 19만 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밸류에이션은 좀 상당히 좀 복잡하게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더블 카운팅을 없애야 돼. 지주사 하나만 남기든가. 저는 그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지주사 하나만 남기고 자회사를 다 상장 폐지시키거나 정 안 되면 지주사를 상장 폐지시키고 자회사만 놔두든가.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니 그 거래소에서 하면 되지. 이중 상장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부터 안 된다. 이제부터 안 돼. 이중 상장 안 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뭐 10년 계획으로다가 이중 상장은 다 없애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 왜 하여튼 또 하면 또 열받으니까 얘기하지 말아야지. 네.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이 그래도 오늘 바이오 업체들 약한데 15%나 급등을 했습니다. 일단 머크가 피하 주사 제형을 출시를 하는데 요 수혜를 받는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머크가 2025년에 항암제 키트루다의 피하 주사 제형을 출시를 하는데요. 기존에는 좀 혈관 주사 시장이었는데 요거를 시장을 좀 개편을 피하 주사로 하면서 기존의 바이오시밀러를 좀 방어할 거다라고 현대차증권에서 의견을 좀 내고 있습니다. 머크하고 알테오젠이 비독점 계약을 예전에 맺었습니다. 여기 비독점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알테오젠이 타사에 또 기술 수출을 하면은 머크한테는 큰 매출 타격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머크가 이번에 독점 계약으로 변경을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2020년 6월에 비독점 계약으로 4.7조 원의 개발 권리를 가져간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점 계약 변경하면 2차 기술 이전 규모는 또 다른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25년도에 이제 피하 주사 제형을 출시를 하면 28년도 기준 연간 20조 원 매출액을 가정을 했어요. 머크에. 그러면 네. 마일스톤으로 알테오젠한테는 수조 원 규모까지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엄청나네. 굉장히 높은 전망을 하면서 오늘 15%나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한국 바이오 업체들 중에 성공하는 업체들이 있어야 후속으로 계속 좋은 업체들이 일어날 수 있을 테니까 네. 진짜 유니콘 하나 나와야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오늘 AI 관련주들 좀 안 좋았는데 알차라는 유상증자까지 하는 바람에 오늘 20%나 하락을 했습니다. 주주 배정으로 기존 주식수의 30% 규모로 적지 않죠. 큽니다. 굉장히 증자 물량도 크고 신주 발행 예정가도 9,050원. 전일 종가가 12,570원이니까 전일 종가 대비 28% 낮은 금액으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물량도 크고 발행가도 굉장히 많이 낮아서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뭐 성장성 있는 주식이고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한다고 해도 그럼요. 주가 타격이 단기적으로 있을 수도 있죠. 네. 오늘 그래서 종가는 10,000원 정도 근처로 좀 끝나서 신주 발행 예정가 근처까지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증시에서 듣고 싶은 건 이렇게 유상증자가 한 건 터지면 자사주 소각도 한 건씩 터져서 비슷비슷했으면 좋겠어. 좀 자사주 소각이요. 자사 소각. 그러니까 뭐 여기서 1,000억을 땡겨갑니다. 근데 1,000억을 자사 소각하겠습니다. 이런 뉴스가 계속 있으면 총량 기준으로 늘지 않잖아. 그러면 여기서 자금이 투자하겠다가 들어오면 갑자기 주가 빵 하고 오를 거 아니야?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죠? 근데 지금 계속 물이 타지잖아. 계속 돼지가 되고 있어. 근데 자사주 조금 키는 안 크고 옆으로만 살만 쪄. 그렇게 됐으면 좋겠긴 하는데 자사주 소각하려면 기존에 매입을 했었어야지 소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입 소각 뉴스가 계속 떠야지 같이. 유상증자 아니 매입 소각 뉴스가 많아요. 유상증자 뉴스가 많아요. 근데 이제 여력이 있는 회사들은 자사주 매입을 하겠고 유상증자를 또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회사들은. 그럼요. 네. 유상증자를 한다는 거는 이제 돈이 부족해서 끌어오는 건데.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하는 회사가 있고 계속 돈 벌어서 자사주 매입 소각하는 게 이게 균형이 맞아야 시장이 지수가 올라가는 거지. 이거는 맞고 이건 없으면 돼지만 되고 살만 찌지 지수는 하나도 키는 시장 안 커. 전체적으로 이런 회사도 있으면 이런 그렇지. 회사도 많아야 된다. 예. 그렇죠. 1대1 정도로 가야지 이게 키가 크면서 쫙 이렇게 미국 시장으로 가서 우리도 존경받을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없어지죠. 맨날 욕만 먹잖아 우리는. 너무 안타까워 진짜. 네. 자사주 매입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자사주 매입도 중요한 거는 제가 오늘 지금 보고 있는 책이 이제 퀄리티 투자 관련된 책인데 거기서 이제 그 운용자가 좀 주장을 하는 게 자사주 매입이라고 무조건 좋지는 않다. 그럼요. 미국 시장의 자사주 매입도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럼요. 보잉 같은 데는 미쳤지. 돈을 빌려갖고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해가지고 위기 때 자본이 없어가지고 바로 망할 뻔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주가가 많이 저평가돼 있을 때 해야 된다. 당연하지. 그렇지. 주가를 올리는 수단으로 하면 돼. 그건 버핏이 계속 하는 얘기잖아요. 우리 주가가 본질 가치 이하로 떨어지면, 그러니까 순자산 가치 이하로 떨어지면 우리는 주식을 그때 매입하겠다. 이게 바른 거고요.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원래 10,000원짜리가 20,000원에 걸어졌는데 자사주 매입 소각하는 건 그거는 배임 횡령이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되는 건 저희는 절대 반대합니다. 그렇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것처럼 그 정도로 이제 매력이 있다면 자사주도 사는 게 좋겠죠. 네. 그리고 2차전지 인버스가 상장을 했습니다. KB스타 2차전지 탑10 인버스라는 종목인데요. 10개 종목에 대해서 인버스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아이셀렉트라는 NH증권에서 산출한 지수인데 요거 마이너스 1배로 추정을 하는 거고요. LG엔솔이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삼성 SDI랑 둘 다 15%씩 비중이 되고요. 그 다음이 에코프로 14%대, 에코프로 BM이 11%대, 그 다음은 이제 포스코퓨처엠, SK이노베이션, LNF, 코스모 신소재, SKI 테크놀로지 이렇게 가서 주요 10종목에 대해서 인버스를 하는 건데 2차전지 숏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좀 기관들의 전유물이었다면 이제는 개인들도 좀 동참을 할 수가 있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기관은 이제 시장에서 별로 힘이 없잖아요. 그렇죠. 개인 투자자들이 좀 주도하는 장세다 보니까 이쪽으로도 좀 개인 수급이 많이 몰리면 하루에 좀 급등락이 좀 굉장히 좀 크게 펼쳐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차 전지를 가지고 개인들 간의 싸움이 시작되겠네요. 그리고 단타 치려고 이거 인버스 샀다가 이거 팔고 다시 뭐 롱 샀다가 다시 팔고 인버스 샀다가 이런 단타 세력도 좀 많이 있겠죠 앞으로. 야, 그럼 KB만 땡겼네 돈. 그렇지? KB 운용이 거래만 많으면 그쵸, 이익을 하우스잖아. 하우스 자기네들은. 이 기회를 삼아서 펀드를 만든 거고 이 펀드 가입자가 많을수록 운용 수익도 증가하니까. 그러니까. 네. 뭐 운용사 입장에서는 돈이 되겠죠. 알아서 하세요. 저희는 그냥 판만 깔아드릴게요. 깨병만 받을게요. 뭐 이런 거잖아. 사실 안타깝죠. 운용사라는 거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을 맡아서 그렇지. 잘 운용해주면서 돈을 벌어야지 바람직한 건데. 그렇죠. 이런 데서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는 정말 좋은 펀드를 상장시켜서 장기적인 수익을 가져다 주는 이런 운용사가 좀 많아져야지 더 바람직하긴 하겠죠. 자산운용사가 브로커리지사가 된 거지. 이건 완전히. 뭐 그런 셈이죠. 네, 물론 이제 세팅한 값, 그 비익을 만들어주는 데까지는 애는 썼겠지만, 그 외에는 전부 틱 따먹기 옆에서 이렇게 0.1%씩 내놓으세요. 뭐 이러면서 계속 양쪽에서 하우스 장사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 나침판님이 직접 운용사 하나 차리시죠. 나중에 네. 네, 한번 차려보겠습니다. 부인을 안 합니다. 네. 네. 근데 이거 KB 자산운용에서 만든 네. ETF잖아요. 네. 근데 이제 KB 증권도 같은 계열사다 보니까 KB 증권 계좌 해지하자 이런 불매 운동도 많이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일차전지 산 개인 투자들이 좀 많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반대 세력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구조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사람들이 이걸 많이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직접 딜링, 그 뭔가 주식을 사고 팔고 이렇게 운용하는 곳은 운용사가 합니다. 증권사는 운용을 고유 계정 외에는 안 해요. 고객한테 창구만 빌려주는 역할을 증권사가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는 쉽게 얘기하면 운용사는 제조회사고요. 증권사나 은행은 백화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살래, 너가 팔래 이걸 모아가지고 거기서 사고 팔게 만들어주는 그것만 제공해주는 게 증권사고, 또 은행도 판매사 역할을 좀 합니다. 그렇게만 하고 직접 딜링을 하는 거는 자산 운용사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객한테 이래라 저래라 뭐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라고 하는 건 자문사, 자문을 해주는 거고 각각의 역할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그냥 일반적인 우리 구독자분들도 상당히 그렇게 헷갈리시는데, 운용사가 한 거를 증권사가 한 걸로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 증권사하고 운용사하고 다릅니다. 네. 그렇죠. 이번에 뭐 KB증권 계좌 해지하는 분들도 이 KB증권이 상장시킨 건가 이렇게 착각하고 네. 이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구분은 잘 하셔야죠. 네. 그렇게 뺀다면 KB은행의 계좌도 빼셔야 되는 그런 그러네요. 개념이 되는구나. 똑같은 거죠. 그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네요. 네, 네. 사실 KB 운용이 ETF 출시했고 여기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을 하는데 KB증권 계좌 해지한다. 그러면 KB 손해보험도 그렇지. 보험도 해지하고 그렇지. KB 은행도 은행 계좌도 해지하고. 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그러네요. 거. 예, 예.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운용회사하고 증권사하고 되게 많이 헷갈리고 있다. 라고 보여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중에 운용사가 큰 게 없다. 그리고 큰 거는 전부 ETF만 하고 있어서 존재감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블랙락이라든가 블랙스톤이라든가 무슨 피델리티라든가 이거 다 운용사들 아닙니까? 미국에서. 이거 고객 돈 받아갖고 자기네가 운용해가지고 유명해진 애들이잖아요. 자산을 증식시켜갖고 어떤 식으로든지. 뭐 블랙록 같은 데는 뭐 부동산으로 유명해진 거고. 우리나라도 뭐 이 무슨 회사 부동산 주로 하는 자산운용사 있긴 해요. 채권만 하는 운용사가 있고 주식하는 운용사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전체 자산에서 주식 운용을 그런 ETF 말고 액티브라는 회사는 이제 거의 없어졌다라는 게, 저희가 이제 기간이 힘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손가락으로 꼽습니다. 액티브는 없어요. 안타깝습니다. 50조가 깨졌다는 설이 있습니다. 웃겨? 웃겨? 아주. 외국 사람들은 미국 애들이 들으면 뭐? 에? 이럴걸? 그지? 그렇죠. 네. 전체 기관 자금이 50조가 안 된다. 액티브가, 네. 운용사. 네. 예. 웃기는 그렇습니다. 세상입니다. 예.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